차가운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서울. 한강변을 따라 화려한 조명이 켜진 다리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사이로 따뜻한 햇살을 닮은 미소를 가진 20살의 여대생 박수연은 버스에서 내렸다. 낡은 캐리어와 어깨에 맨 작은 가방만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가방 속에는 가난한 시골 집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가득했다. 수연은 경상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김순희 씨는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수연을 키웠다. 수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더 이상 어머니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도시로 올라와 일자리를 구하고 미래를 바꿔보기로 결심했다. 한강변 작은 카페에서 수연은 일자리를 얻었다. 카페는 반짝이는 불빛이 강물에 비치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서빙부터 청소까지 힘든 일이었지만 수연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밝은 미소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듯 빛났다. 매일 카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동네 주민부터 관광객까지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수연은 한 남자에게 시선이 갔다. 그는 늘 창가 자리에서 강물을 바라봤다. 깔끔한 슈트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그의 모습은 수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였고 부산에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는 자주 카페에 와서 블랙커피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곤 했다. 떠날 때는 항상 수연에게 짧은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그것은 수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느 날 오후, 카페는 평소보다 한가했다. 수연은 테이블을 닦으며 노트북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민준을 슬쩍 쳐다보았다. 그때 민준이 수연을 불렀다. 저기요,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수연은 놀랐지만 재빨리 다가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카페,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오고 싶어지거든요, 민준이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살짝 묻어 있었다. 수연은 살짝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강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 때문일지도요.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마 여기 직원분들이 정성으로 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칭찬에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짓고 발길을 돌렸다. 그 후로 민준은 카페에 올 때마다 수연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여행 이야기나 사업 이야기,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수연은 민준이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민준은 수연에게 퇴근 후 함께 강변을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수연은 난생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았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서울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홀로 성장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업에 매진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수연은 민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강해 보이는 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꼈다. 수연은 그처럼 성공한 사업가도 자신처럼 가족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민준은 점점 수연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는 수연에게 작은 선물을 자주 했다. 수연이 일기를 쓸 수 있도록 예쁜 수첩을 선물하거나 생일날에는 흰 장미 한 다발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리고 수연이 지쳐 보일 때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수연은 민준의 마음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수연은 행복했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민준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소박한 꿈을 가진 여대생일 뿐이었지만 민준은 화려한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들의 관계가 일시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수연에게 작은 은팔찌를 선물하며 말했다. 이 팔찌를 기념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당신은 항상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연은 감동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불확실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달빛이 한강을 비추는 가운데 민주는 진심을 담아 약속했다. 수연 씨,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수연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자리했다. 민준이 숨기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야기는 강가에 서서 은팔찌를 손에 든 수연의 모습으로 끝을 맺었다. 그녀는 행복과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강민준과 함께 한 시간들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다. 수연은 그렇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들의 사랑은 한강을 스치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깊었다. 수연은 더 이상 낯선 도시에서 헤매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강가를 산책하고 작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민준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수연의 꿈을 들어주는 동반자였다. 민준 씨, 서울에는 얼마나 더 있을 거예요? 수연은 어느 날 밤, 다리 위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물었다.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을 먼 곳으로 향하며 말했다. 아마 몇 주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와의 이별은 언젠가 올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 부산을 떠나고 수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빛을 잃은 듯 느껴졌다. 민준이 앉아있던 창가 자리는 유난히 텅 비어 보였다. 수연은 가짜 미소로 공허함을 감추려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은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속이 메스꺼려 화장실로 달려갔다. 몸살이라고 생각했지만 피로감과 어지럼증은 계속되었다. 불안한 마음이 커질 때쯤 수연은 생리가 늦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처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손이 떨리는 가운데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임신을 한 것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두려움인지 행복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끌어안으며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아이를 가진 기쁨과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괴로워했다. 수연은 민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의 전화번호는 연결되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간 것일까? 아니면 이 소식을 정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까?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은 강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다. 옆에는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나이 많은 언니, 이미경 씨가 앉아 있었다. 이미경 씨는 늘 수연을 딸처럼 아끼는 사람이었다. 수연아, 무슨 일 있니? 왜 그렇게 슬퍼 보여? 이미경 씨가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후,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 임신했어. 그런데 아이 아빠가 아이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이미경 씨는 수연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수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가 있잖아. 이 아이는 너에게 복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미경 씨의 말은 혼란스러운 수연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었다. 수연에게 필요한 사람은 민준이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민준을 만나야 했다. 수연은 며칠 휴가를 내고 서울로 가서 민준을 찾아보기로 했다. 민준이 전에 말했던 사무실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회사 위치가 이전되었고 아무도 민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수연은 서울거리를 헤매며 민준을 찾았다. 그와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갔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절망적인 순간에 수연은 서울 한복판에서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과 아이를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 수연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이미경 씨는 수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수연은 병원에서 예쁜 딸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강하늘이라고 지었다. 아이가 하늘처럼 밝고 파도처럼 강인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며 수연은 절망과 슬픔에 휩싸였다. 그녀는 과연 아이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있을까? 그녀는 망설임 끝에 힘든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병원에 맡기고 운팔찌와 짧은 편지를 남겨두었다. 다음 날 아침, 이미경 씨는 신생아실에서 하늘이와 편지를 발견했다. 이미경 씨는 수연의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늘아,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지금은 함께할 수 없어. 부디 행복하게 살렴. 사랑한다. 이미경 씨는 하늘이를 안고 자신의 손녀처럼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부산 하늘을 뒤덮었던 날로부터 이미경 씨는 강하늘을 키웠다. 이미경 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하늘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그들의 삶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웃음이 넘쳤다. 부산 외곽에 있는 작은 집은 오래된 벚나무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두 할머니 손녀에게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다. 저녁이 되면 이미경 씨는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하면서 하늘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하늘이의 친엄마나 팔찌 이야기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늘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씩씩하고 밝게 자랐다. 그녀의 눈은 맑게 빛났고 이미경 씨는 그 눈을 보며 하늘이 눈은 꼭 친엄마를 닮았네라고 종종 말했다. 이미경 씨는 아이가 없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일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하늘이의 등장은 그녀의 삶에 작은 불꽃을 밝혀주었다. 이미경 씨는 하늘이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결코 아이를 응석바지로 만들지 않았다. 하늘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면 이미경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지혜와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그러면 인형이나 장난감보다 소중한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하늘이는 어릴 때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경 씨의 사랑과 가르침은 그녀를 강하고 굳건하게 성장시켰다. 하늘이가 12살이 되던 해, 그녀는 방 정리를 하다가 이미경 씨의 옷장 구석에 숨겨진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낡은 상자를 열어보니 은팔찌가 반짝였다. 팔찌에는 박수연,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늘이는 손에 팔찌를 들고 이미경 씨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 팔찌 누구 거예요? 이미경 씨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상자가 열린 것을 알아채고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하늘이 옆에 앉아 슬픈 눈으로 말했다. 그 팔찌는 내 엄마 거야. 내 엄마가 너를 낳던 날 병원에 남겨두고 간 거란다. 그게 내 엄마가 남긴 전부란다. 하늘이는 팔찌를 쥔 손을 떨었다. 마치 팔찌를 놓치면 친엄마도 사라질 것 같았다. 그럼 엄마는 누구예요? 왜 같이 있지 못해요? 하늘이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미경 씨는 한숨을 쉬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엄마는 아주 좋은 분이었어. 하지만 엄마에게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 엄마를 원망하지 마렴. 엄마는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을 거야. 이미경 씨의 말에도 하늘이의 마음속에는 친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하늘이는 팔찌를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다 서랍에 넣었다. 강하늘은 아름답고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그녀는 이미경 씨의 자랑이었고 자신의 희망이었다. 하늘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었다. 그래서 할머니와 더 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다. 이미경 씨는 밤낮으로 힘들게 일했지만 하늘이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다. 할머니, 제가 크면 할머니를 꼭 책임질 거예요. 할머니를 모시고 어디든 갈 거예요. 우리는 이 낡은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돼요.
하늘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미경 씨는 하늘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하늘이가 18살이 되던 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녀는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미경 씨는 걱정했지만 하늘이가 더 밝은 미래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랐다. 떠나는 날, 이미경 씨는 하늘이에게 작은 가방을 건넸다. 가방 안에는 수연이 남긴 은팔찌가 들어있었다. 이 팔찌를 꼭 가지고 다니렴. 내 엄마의 유일한 물건이니까. 언젠가 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하늘이는 이미경 씨를 안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할머니,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서울은 하늘이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도시는 수많은 도전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학교 근처에 작은 방을 구하고 바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늘이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나중에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될 남자, 유시연을 만났다. 시연은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는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을 하기 위해 종종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하늘이의 영민함과 밝은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곧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강하늘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카페에서 일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도로를 가득 채운 차량들의 불빛을 바라봤다. 서울에 온 지 벌써 반년이나 지났다. 모든 것이 새롭지만 현실의 무게는 하늘이를 성장시켰다.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엄마의 모습을 그리워했고 그 답을 찾고 싶어 했다. 여느 날처럼 하늘이가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손님이 들어왔다. 그 중에는 30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그의 모습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블랙커피를 시켰다. 하늘이는 왠지 모르게 그 커피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그의 테이블을 담당하게 된 하늘이는 그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학생인가요? 그는 하늘이가 커피를 테이블에 놓자마자 물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하늘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열심히 사네요. 저도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힘내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격려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카페에 왔다. 하늘이는 그가 유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행 사업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연의 소탈한 성격 덕분에 하늘이는 그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하늘이는 그와 만날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연이 아르바이트 제안을 했다. 하늘씨,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저랑 일해보는 건 어때요? 아르바이트 삼아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이는 깜짝 놀랐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시연과 함께 일하면서 경영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시연은 단순히 사장님이 아니라 진정한 선생님 같았다. 어느 순간 하늘이는 시연을 존경하는 마음이 호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마음을 감히 드러내지 못했다. 시연은 하늘이와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때로는 그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하늘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야근을 하는 날에는 시연이 하늘이를 집에 데려다주곤 했는데 서울의 조용한 골목길에서 그들은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늘씨, 혹시 친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시연은 어느 날 밤 하늘이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물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멀리 바라봤다. 네. 찾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엄마가 은팔찌를 남겼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늘이의 외로움을 느낀 그는 그녀를 더 아껴주고 싶었다. 어느 주말 저녁, 시연은 하늘이를 회사 파티에 초대했다.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하늘이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빛이 났다. 시연은 동료들에게 하늘이를 소개하며 자랑스러워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하늘이는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연이 다가와 하늘이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서울의 번화한 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하늘씨.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당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는 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시연의 깊은 눈과 마주쳤다.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하늘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밤, 시연이 하늘이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하늘이는 가방에서 팔찌를 떨어뜨렸다. 시연은 허리를 굽혀 팔찌를 주었고, 한참 동안 팔찌를 바라보았다. 이 팔찌, 엄마가 남긴 거라고 했죠? 시연이 물었다. 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엄마가 저를 낳을 때 남겨두고 간 물건이라고 들었어요. 하늘이는 대답했다. 시연의 표정이 심각해지자 하늘이는 그 이유가 궁금했다. 왜 그러세요? 시연은 침묵했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뻐서요. 그날 밤 시연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제가 그 아이를 찾은 것 같아요. 은팔찌를 보니 확실한 것 같아요. 전화 건너편에서 강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확실해. 네. 팔찌를 보니 틀림없어요. 시연이 대답했다. 시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하늘이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하늘이에 대한 그의 감정이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시연은 일부러 하늘이와 거리를 두며 마음속에 솟아나는 감정을 억눌렀다. 하늘이는 갑자기 차가워진 시연의 태도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고민했다. 시연이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것만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강하늘과 유시연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시연은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향했지만 시연은 자신을 억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는 시연의 진심을 듣게 되었다. 두 사람은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특별한 저녁, 시연은 강변 레스토랑에서 하늘이에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하늘씨,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늘이는 감동에 젖어 눈물을 글썽였다. 네, 좋아요. 친구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했다. 이미경 씨도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결혼 준비를 도왔다. 그녀는 수연이 딸을 시집 보내는 것처럼 꼼꼼하게 결혼 준비를 했다. 하늘이는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 그녀는 엄마가 남긴 은팔찌를 자주 바라봤다. 엄마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결혼식은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그곳은 시연과 하늘이가 많은 추억을 만든 장소였다. 친구들, 동료, 가족 모두가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늘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멀리서 시연은 감격스러운 눈으로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감돌았다. 하객 중에는 시연의 형, 강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멀리서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20년 넘게 찾던 딸을 드디어 보게 된 것이다.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찾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축가와 선물이 오가는 순서가 이어졌다. 이미경 씨는 손을 떨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하늘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구나. 너의 엄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다. 오늘 내게 이 팔찌를 돌려주고 싶구나. 하늘이가 상자를 열자 은팔찌가 빛났다. 식장은 조용해졌다. 강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은팔찌는 민준이 수연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팔찌? 그것은 수연이의 팔찌입니다. 하늘이는 당황했다. 시연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시연이 물었다. 그 은팔찌는 박수연, 하늘이 어머니의 물건입니다. 그건 엄마가 하늘이를 남기고 떠날 때 남긴 유일한 물건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하늘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에 쥔 팔찌를 바라봤다. 친엄마가 누구시죠?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민주는 하늘이를 보았다. 하늘아, 내가 내 친아버지다. 침묵이 흘렀다. 시연은 하늘이의 손을 잡았지만 하늘이는 천천히 손을 빼냈다. 하늘이의 눈은 빨갛게 물들었다.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친아버지라니요. 어떻게? 시연 씨의 형이 제 친아버지라고요. 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던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그는 이 사실이 하늘이와 자신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다. 시연 씨,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시연은 한숨을 내쉬고 하늘이에게 다가섰지만 하늘이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은 상처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팔찌를 보고 알았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웅성거림이 들렸다. 모든 사람이 충격적인 진실에 말을 잃었다. 더 이상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었다. 하늘이는 결혼식장을 뛰쳐나갔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이미경 씨는 하늘이를 쫓아갔지만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하늘이는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 친삼촌이라니. 하늘이는 강가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이 강물에 비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은팔찌는 무겁게 느껴졌고 아직 풀리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팔찌를 움켜쥐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를 더 차갑게 만든 것은 진실이었다. 그녀가 사랑했고 믿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남자가 알고 보니 친삼촌이었다. 시연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속였다. 배신감은 하늘이의 마음을 휩쓸었다. 그녀는 바다 한가운데 떠도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며 현실로 돌아왔다. 시연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거리를 유지한 채 더 다가가면 하늘이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하늘아, 미안해. 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하늘이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강물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땅을 보며 대답했다. 차 안에서 팔찌를 봤을 때부터요. 그때는 확신이 없었지만 형에게 확인하고 나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대답은 하늘이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하늘이는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절 사랑하게 놔뒀어요? 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죄책감을 고백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숨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의 경계까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시연이 다가오자 하늘이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하늘아.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하늘이는 시연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고통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친삼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시연과의 만남 후, 하늘이는 이미경 씨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미경 씨는 결혼식이 끝난 후부터 하늘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딸의 고통을 그저 껴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하늘이는 친아버지인 강민준을 만나기로 했다. 그의 집은 서울 도심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앉아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거웠다. 하늘이는 그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억눌렀던 감정을 드러내고 싶었다. 왜요?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절 찾지 않았어요? 강민주는 한숨을 쉬며 딸을 바라봤다. 아빠도 몰랐다. 내 엄마가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단다. 내 엄마가 임신했을 때 나는 서울로 돌아가 회사를 세웠지. 그때는 사업이 전부였어. 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내가 모든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어. 그녀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럼 왜 엄마가 제 엄마라는 걸 알았을 때 조금 더 빨리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다. 네가 나를 원망할까봐 어떻게 널 대해야 할지 몰랐어. 네가 이미경 씨와 잘 살고 있다면 내가 끼어들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지. 잘못했어요. 수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이미경 씨 옆에 앉아 정원의 나무들을 바라봤다. 할머니, 엄마를 원망하세요. 수연은 갑자기 물었다. 이미경 씨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 다들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거야. 엄마가 널 두고 떠날 때 나는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지 느낄 수 있었어. 때로는 떠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 수연은 이미경 씨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와 함께할 수는 없어요. 이미경 씨는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연아, 너는 충분히 강해. 시간이 모든 질문에 답을 줄 거야. 고통스럽더라도 직접 부딪혀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수연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따뜻함에 기대었다. 며칠 뒤, 수연은 서울로 가서 시연을 만났다. 시연은 예전처럼 카페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시연의 앞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제 서울을 떠나려고요. 제 자신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은 슬픔을 가득 담고 있었다. 시연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수연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수연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이별의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시연은 수연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만약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요. 강하늘은 서울을 떠나 이미경 씨가 있는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폭풍이 몰아친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사랑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하늘이의 마음속에는 시연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원망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니 마치 따뜻한 바람이 꽁꽁 얼었던 그녀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수연은 비로소 자신이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부산과 이미경 씨는 그녀의 안식처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친엄마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이미경 씨의 작은 집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은팔찌를 바라봤다. 이미경 씨는 수연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건 수많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미경 씨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연아, 엄마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수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경 씨는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때로는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시작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하지만 내가 시작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미경 씨의 말은 수연의 마음속에 등불을 밝혀주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수연이 태어났고 버려졌던 곳이었다. 수연은 그곳에서 친엄마에 대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부산 병원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분주히 움직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서 수연은 나이 많은 간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수연을 보며 물었다. 누굴 찾으시는가요? 저, 박수연이라는 산모의 기록을 찾고 있어요. 20년 전에 여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수연이 말했다.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들을 뒤적여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여기 박수연 씨의 입원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수연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이분은 입원할 때 정확한 주소를 안 적었어요. 그냥 대충 외곽 도래마을 근처라고만 적혀 있네요. 단서가 부족했지만 수연은 실망하지 않았다. 수연은 그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간호사의 말대로 수연은 외곽의 도래마을 근처로 향했다. 그곳은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다. 오후 늦게 하늘이는 한 소나무 숲 속에서 오래된 나무집을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이 은둔하며 사는 여자의 집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수연은 집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박수연입니다. 친어머니 박수연 씨를 찾고 있어요.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문이 살짝 열렸다. 수연은 늙고 마른 여자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손에 쥔 팔찌를 보자 그녀의 눈은 커졌다. 여자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이 팔찌는 내 딸 수연이의 것인가? 네가 나의 딸인가? 그녀는 수연의 어머니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었던 친구였다. 집 안으로 들어간 수연은 그녀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들었다. 그녀는 수연이 떠난 후 수연이 살던 집을 계속 지키고 있었으며 수연의 근황을 알고 있었다. 엄마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수연이 물었다. 여자는 한숨을 쉬고 슬픈 눈으로 말했다. 내 엄마는 지금 경상남도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 몇 년 전 사고로 시력을 잃었단다. 그 말을 듣자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었다. 수연은 경상남도로 향했다. 수연은 친엄마가 사는 작은 마을을 찾았다. 초라한 집에서 박수연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시간의 흔적과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수연은 천천히 엄마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수연이에요. 엄마를 찾았어요. 박수연은 몸을 떨었다. 더듬거리는 손으로 하늘이의 얼굴을 만졌다. 수연아, 정말 너니? 엄마가 잘못했어. 널 혼자 두고 떠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찾을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수연은 엄마의 옆에 앉아 있었다. 박수현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하늘이의 얼굴을 쉴 새 없이 쓰다듬었다. 엄마가 없으면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훔쳤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 엄마를 찾았으니까 된 거예요. 수연은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이미경 씨가 그녀를 키워준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박수연은 감격했다. 이미경 씨가 자신 대신 자신의 딸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며칠 후, 수연은 엄마를 부산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이미경 씨는 박수연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수연의 두 엄마는 처음 만났지만 왠지 모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수연 씨,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이미경 씨는 따뜻하게 말했다. 박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이를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의 삶은 부산에서 더욱 따뜻해졌다. 비록 박수연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수연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매일 아침 수연과 이미경 씨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박수연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딸, 내가 옆에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무 늦었지만 내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박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유시연과의 관계가 걸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연은 강가를 걷다가 우연히 시연을 만났다. 그는 나무 아래 서서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슬픈 그의 뒷모습에 수연의 심장이 아팠다. 수연은 걸음을 멈추었다. 시연 씨. 시연이 뒤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잘 지냈어요? 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네, 덕분에 엄마도 잘 지내요. 시연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침묵했다. 하늘이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항상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시연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지지할 거예요. 하늘이는 발걸음을 돌렸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와 헤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다. 수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커피를 내리고 작은 정원을 가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안녕이라는 카페 이름처럼 수연은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이미경 씨와 박수연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향긋한 차와 맛있는 빵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수연은 엄마와 이미경 씨가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나 갈등이 없었다. 어느 날 수연은 팔찌를 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팔찌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길을 증명하는 기억의 조각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강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흘렀다. 강하늘, 이미경, 박수연은 서로를 믿고 함께했다. 수연은 사랑과 증오, 용서와 화해, 고통과 희망을 경험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강하늘과 그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잊고 앞으로 나아갔다. 강민주는 종종 그들을 찾아왔다. 비록 가족이 되었지만 수연과 민주는 여전히 불편했다. 하지만 수연과 이미경 씨는 민준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은 어머니와 이미경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사랑이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이 붉게 물들 때 수연은 편안함을 느꼈다. 수연의 가족은 비극을 딛고 일어섰다. 그녀의 삶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관계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랑은 가끔 아픔을 주지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힘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수연의 이야기는 한강을 따라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